북한이 어제 저녁부터 오늘까지 우리 쪽으로 날려보낸 쓰레기 풍선이 120여 개로 집계가 됐습니다. 북한은 지난 5월부터 오늘까지 5,500여 개를 살포했는데 군 당국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거나 선을 넘으면 군사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조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심 하늘에 하얀색 풍선이 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는 풍선에 실려온 잔해물이 흩어져 있습니다. 북한이 또다시 우리 쪽으로 120여 개의 쓰레기 풍선을 날려보내면서 이렇게 수도권 곳곳에 수십 개가 떨어졌습니다. 내용물은 종이류, 비닐, 플라스틱병 등 생활 쓰레기였습니다. 위해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출근 시간에 혼란을 초래하고 공항에서는 한때 항공기 이착륙이 중지됐습니다. 북한은 지난 5월부터 지금까지 22차례에 걸쳐 모두 5,500여 개의 쓰레기 풍선을 부양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빈도를 더 높이자 군 당국은 군사조치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북한의 쓰레기 풍선으로 인해 우리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선을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 우리 군은 단호한 군사 조치를 시행할 것입니다. 군은 모든 책임이 북한에 있음을 다시 한번 지적하면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쓰레기 풍선 부양은 국제적으로 망신스럽고 치졸한 행위로 우리 국민에게 불편과 불안감을 조성해 남남 갈등을 유발하려는 저급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도 북한이 어떤 의도로 쓰레기 풍선을 보내든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대통령실은 북한의 핵실험 가능 시점과 관련해서 오는 11월로 예정된 미국 대선 전후도 포함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오늘 방송 출연해서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결심하면 언제든 7차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를 늘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입장에선 핵의 소형화 등 기술적 이유로 핵실험이 몇 차례 더 필요한 상태라면서 핵실험 시기는 전략적 유불리를 따지며 결정하겠지만 미국 대선 전후도 그런 시점에 포함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창원과 김해를 비롯해서 경남 일대에 내린 폭우로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가야 고분군도 일부가 무너져 내렸는데요. 피해 지역을 완전히 복구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임형준 기자. 네, 김해 대성동 가야 고분군에 나와 있습니다. 네, 복구 작업이 시작됐습니까?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보시는 것처럼 하늘은 맑게 겠지만 경남 지역에는 폭우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제 뒤로 대성동 고분군이 한쪽 면이 무너진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고분군을 덮고 있던 대형 천막은 보시는 것처럼 현장 조사를 위해 현재는 치운 상태입니다. 붕괴된 고분군 일부는 보행로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입니다. 고분군은 지난 토요일은 21일에 가로 12m, 세로 8m 땅이 칼로 잘라내듯 무너졌습니다. 지난 금요일과 주말 사이에 경남 창원에 530mm, 김해 427.8mm의 비가 내렸습니다. 경남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창원시 산호동 빌라에선 옹벽 일부가 무너졌고 인명구조도 20건가량 발생했습니다. 금요일과 주말 사이 비 피해 신고가 1000건 넘게 소방에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지금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한때 주민 670여 명이 대피했다가 일부 복귀했는데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주민도 있습니다. 경남도는 또 주택 침수 등 시설 피해 80여 건, 농용지 피해 710여 헥타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응급복구가 필요한 곳은 이미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그외 피해 지역은 피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한 뒤에나 본격적인 복구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대성동 고분군에서 YTN 임영준입니다. 어제 저녁 8시 40분쯤 경북 울릉군 북면 울릉 일주도로 3선터널 주변에 500톤 규모로 추정되는 낙석이 발생했습니다. 사람이 다치거나 차가 부서지는 사고는 없었지만
2차선 도로 양방향이 막혀서 통제가 됐습니다. 울릉군은 최근 내린 많은 비로 낙석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오늘 오전부터 복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남부지방 호우 피해 복구에 정부와 지자체가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전했습니다. 네, 날씨가 확 달라졌죠.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제법 선선한 가을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하늘도 어느새 그림처럼 파랗게 변했는데요. 주말 이후부터는 강원도 설악산부터 첫 단풍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네, 과학기상부입니다. 네, 어느새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공기도 선선하고 하늘도 무척 파래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마치 물감을 풀어놓은 듯 대부분 지역에서 그림 같은 가을 날씨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YTN 재난보도 시스템 이다스로 전국에 펼쳐진 가을 하늘 상황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보실 화면은 행주대교 부근 CCTV에서 본 하늘 모습입니다. 높고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이 조각조각 떠 있는 듯 보이고 강 건너 건물도 무척 선명하게 보입니다. 찬 공기가 내려와 한반도를 덮고 있을 때 이렇게 높고 파란 하늘에 선명한 시야가 확보돼 청명한 가을 하늘이 펼쳐지는 특징을 보입니다. 이번에는 포항으로 가보겠습니다. 많은 비가 내렸던 곳인데요. 거짓말처럼 파란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커다란 뭉게구름이 그림처럼 드리운 모습이 가을을 실감케 합니다. 이번에는 한려해상 국립공원의 CCTV 화면인데요. 이 지역은 맑은 하늘이지만 거제 부근 남해안의 섬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약간의 구름과 안개 낀 듯한 몽환적인 풍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계룡산 부근입니다. 역시 파란 하늘이 시원하게 드러나 있어서 멀리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 부근으로 가보겠습니다. 옹포항 부근인데요. 비교적 맑고 파란 하늘에 그림 같은 풍경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많은 비가 내렸지만 북쪽의 찬 기단이 한반도를 덮으면서 계절은 뒤늦게나마 가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번 주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 공기가 점차 쌀쌀해지면서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고 당분간 한낮에는 예년 기온을 웃돌아서 일시적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는 지역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가을 날씨가 찾아오면서 단풍 소식도 있던데요. 주말 이후 강원도에 첫 단풍이 시작될 것 같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첫 단풍은 산 정상에서부터 20%가량이 붉게 물들기 시작할 때를 말하는데 전국에서 가장 먼저 단풍을 볼 수 있는 곳은 설악산입니다. 설악산에서는 올해 예년보다 3일가량 늦은 30일쯤 첫 단풍이 붉게 물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주말부터는 설악산 높은 고지대에서부터 붉게 물들기 시작하는 단풍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후 오대산이 10월 5일, 북한산 10월 18일, 지리산 10월 15일, 한라산 10월 16일, 내장산은 10월 24일쯤 단풍이 시작되겠습니다. 단풍의 절정은 첫 단풍 이후 2주 정도 뒤로 설악산은 10월 하순부터 다른 지역은 10월 말쯤부터 단풍의 절정기로 접어들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의 만찬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관심이 쏠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독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독대 요청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며 대통령실의 불쾌한 기색도 엿보였는데 당내에서도 이를 두고 잡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박정현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내일이 만찬인데요.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 여부를 둘러싼 여당 내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이번 만찬 독대는 한동훈 대표가 직접 요청한 거로 전해졌는데요. 여야의정 협의체를 포함해 여러 현안을 놓고 자유롭게 논의하자는 취지로 풀이됐는데 최근 동반부진한 당정 지지율에 해법 모색이 시급하다는 판단도 깔렸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단지 당정 화합을 강조하는 수준의 메시지를 낼 만한 정도로 예사로운 상황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만만치 않은 현안들이 산적한 만큼 식사만 하는 건 국민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요청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독대가 미뤄진다면 한 대표는 2025년
독대가 이뤄진다면 한 대표는 2025년 정원 조정 문제에 대통령실에 보다 유연한 태도 변화를 요구할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여당 지도부 내에선 이번 독대를 통해 의정 갈등 해결에 용산이 힘을 실어주길 바라는 기류도 읽힙니다. 한 대표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독대를 거부한다면 한 대표와 대통령 모두에게 타격이 적지 않을 거라며 당정 지지율이 더 곤두박질 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일각에선 요청 단계부터 언론에 새어나간 것을 두고 대통령실이 불편한 기색을 내비친 만큼 부정적인 관측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친윤계를 중심으로 불쾌감이 터져나오고 있는데 김재원 최고위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실과 여당 대표가 대화하는 건 지극히 정상적이지만 보도를 통해 먼저 알려져 양쪽 다 곤혹스러운 상황이 된 게 아니냐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SNS에 글을 올려 당장 강약도 없으면서 독대를 통해 주가나 올리려는 시도가 안타깝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협의체 구성에 다소 소극적이었던 민주당도 어제 이재명 대표가 의협회장을 직접 면담하는 등 움직임이 빨라지는 모양새입니다. 어제 자리에선 정부를 제외한 여야 의만이라도 협의체를 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아침 전남 연광 현장 최고위 회의에서도 의료대란 문제를 거론하며 비판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정부가 자신들의 의사에 반하는 세력을 탄압하는 일방통행으로 총선에서 심판받고도 오히려 더 심해진 것 같다며 국민 의사를 존중하지 않으면 더 엄중히 심판받을 거라 경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만찬이 성과 없이 배만 채우는 자리로 끝나선 안 된다며 의료 대란을 해결한 성과를 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금융투자소득세 문제를 두고도 정치권 논쟁이 가열되고 있죠. 네, 내일 민주당은 당내 금융투자소득세 토론회를 엽니다. 토론 뒤 결과를 토대로 당론을 결정한다는 방침인데요. 민주당은 그간 예정대로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최근 당내 지도부 일각에서도 공개적으로 유예론을 꺼내는 등 분위기가 다소 바뀌었습니다. 내일 주자로 나서는 이소영, 임광현 의원은 라디오에 나와 각각 유예와 시행 의견을 내세우며 치열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 의원은 이중과세, 미미한 세수 확보 기능 등을 문제 삼으며 단순 유예가 아닌 법안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폐기하고 나서 이제 재설계해서 도입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요. 예. 또는 이제 사회적으로 이번에 이 논의를 통해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사회적 동의가 이루어진다면은 법 기술적으로 시기를 유예해놓고 임 의원은 금투세로 주식시장이 폭락할 거란 건 과도한 공포라며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앞서 금투세 폐지 의제를 띄운 한동훈 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민주당 금투세 토론을 두고 약속대련에도 미치지 못한 역할극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금투세 폐지는 일부러 뺐다고 지적하며 국가 배드캅 놀이를 하지 말고 폐지로 당론을 모을 것을 강조했습니다. 자기적으로 역할극을 한다고 합니다. 금투세 폐지가 그 선택지에 없다는 점에서 너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법사위에서는 검찰 법 왜곡죄 신설을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는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은 검사가 수사나 공소를 제기할 때 법률을 왜곡한다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건태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해 범죄 혐의가 발견됐는데도 수사하지 않고 고의로 봐줬다면 검사가 처벌받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검찰이 증거를 조작하고 왜곡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는데요.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와 기소권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곽규택 의원은 법률 적용이 왜곡됐는지 여부를 누가 판단할 수 있느냐며 이 대표 방탄을 위한 법안이라고 맞섰습니다. 민주당은 또 이재명 대표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한 수원지검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청문회를 다음 달 2일 열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검사 보복에만 열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정현입니다. 지난주 인터넷에 오늘 저녁 야탐역에서 흉기 난동을 부리겠다는 예고글이 올라와 경찰이 엿새째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 범위를 빠르게 좁혀가고 있다며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예고된 저녁 6시까지 집중 순찰을 벌이고 있는데 주변 시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배민혁 기자. 네, 배민혁입니다. 네, 지금 야탐역 인근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지금 야탐역 인근에서는 순찰하고 있는 경찰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 주변 시민들은 불안함을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많이 불안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또 옷이 다 오픈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와서 찌르면은 도망갈 곳도 없고 좀 많이 불안하고 심리적으로도 좀 안정이 안 돼요. 야탐역에서 흉기난동을 부리겠다는 글이 인터넷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건 지난 18일입니다. 작성자는 23일, 그러니까 오늘 저녁 6시에 야탐역 인근에서 자신의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부모님에게도 버림받고 친구들도 자신을 무시한다는 취지의 글과 함께 분당에 있는 병원의 지도 사진도 게시했는데요. 경찰은 곧바로 작성자를 특정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하고 야탐역 일대 순찰도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루 만에 또다시 경찰의 추적을 비웃는 듯한 게시글이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는데요. 경찰차가 오는 등 자신을 찾으려 노력한다며 지금도 야탐역에 있으니 열심히 찾아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은 해당 글에 대한 삭제와 접속 차단 조치를 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용의자 특정을 위한 각종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아직 용의자를 특정하지는 못했지만 수사 범위를 좁혀가고 있다며 최대한 빠르게 검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오늘도 순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기동대를 추가로 배치받아 야탐역과 병원을 중심으로 집중 순찰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저녁에는 자율방범대와 해병대 전우회 등과 함께 현장에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약 50년 뒤인 2072년에는 급격한 고령화로 우리나라의 노인 비율과 노년 부양비가 전 세계 237개 나라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2072년 기대 수명 전망은 91.1세로 90세를 넘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통계청이 세계와 우리나라의 장래 인구 현황과 전망을 추계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세계 인구는 올해 81억 6천만 명에서 2072년엔 102억 2천만 명으로 20억 6천만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같은 기간 한국은 5,200만 명에서 1,600만 명 감소해 3,600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세계 인구가 25% 증가할 때 한국 인구는 31% 감소하는 겁니다. 한국의 인구 순위는 올해 29위에서 2072년엔 59위로 30계단 떨어집니다. 남한과 북한을 합한 인구는 7,800만 명에서 5,900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올해 19.2%에서 2072년엔 47.7%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인구의 절반가량이 노인 인구가 되는 셈입니다. 고령 인구 구성비는 홍콩과 푸에르토리코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입니다. 생산 연령 인구 100명당 고령 인구 비율을 뜻하는 노년 부양비도 급격히 늘어납니다. 한국의 노년 부양비는 올해 27.4명에서 2072년엔 104.2명으로 3.8배 수준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마찬가지로 홍콩과 푸에르토리코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입니다. 한국의 중위연령은 올해 46.1세에서 2072년 63.4세로 높아질 것으로 예측됐는데 유럽과 북아메리카보다 한참 높습니다. 2072년 합계 출산율은 1.08명으로 마카오에 이어 세계 꼴찌 수준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영준 배재대 석좌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보겠습니다. 독대 물음표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내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회동에서 대통령과의 독대를 요청한 상황인데요. 대통령실은 현재 상황을 보자면서 즉답을 피한 상태입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에 이어서 전용기 민주당 의원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자주 만나는 것은 좋은 일이거든요. 잘 조화롭게 대화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이야기인데 이것이 사전에 공개가 됨으로써 좀 양쪽 다 부담스러운 상황이 된 것은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통상적으로는 대통령과 만나서 이런 대화가 있었다라고 추후에 공개를 하면 훨씬 더 신뢰성도 높아지고 좋아질 텐데 사전에 공개가 되는 것은 약간 좀 이례적인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좀 곤욕스러운 상황이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참모들이 있으면 뭐 말 한 번이라도 더 조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그간의 관계를 보면 독대하면 오히려 편안하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심리도 있을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윤한 갈등이 해결되고 오히려 한동훈의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서 요청을 하는 것 아닐까. 한동훈 대표는 100% 만나고 싶어 할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0% 만나고 싶어 할 거라서. 그럼 수용은 안 할 거라고 보세요, 대통령이? 대통령께서는 수용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수용 가능성이 0%? 네가 따라와야지 우리가 왜 그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냐 이런 생각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네,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 대통령실에서 이제 윤 대통령 그리고 여당 지도부가 함께 만찬을 할 건데요.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일단 독대를 요청한 상황인데 대통령실의 지금까지의 공식 입장은 상황을 보겠다는 겁니다. 어떤 뜻으로 읽히세요? 뭐 흔쾌히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라는 게 그거겠죠.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일단은 언론 플레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동훈 대표 측에서 일종의 마치 대통령을 압박하는 듯한. 그렇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독대를 하기 전에 몇 가지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것들이 걸림돌인 거예요. 가장 첫 번째 걸림돌은 뭐냐면 2025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돼서도 논의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 굉장히 이제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죠. 왜냐하면 지금 수시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만 이제 한동훈 대표는 일단은 조건을 달면 안 되니까 들어와서 얘기하라는 취지로 얘기한 것 같지만 이게 이제 용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마치 이제 그 대통령실을 압박한다는 그런 느낌이 이제 드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불편한 관계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실은 이제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했어요. 네, 지난주에. 네, 지난주에. 근데 그게 시점을 보면은 나온 게 한 20일 날 나온 거로 알고 있어요. 18일 날 하고. 근데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은 굉장히 이제 불편한 게 드러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불편하다고 해서 할 말 안 하지는 않겠다. 대통령한테 할 말 다 하겠다. 그 얘기는 유추를 하면은 독대를 하면 내가 할 말 다 하고 이거를 뭐 안 받아들인 거는 대통령이 안 받아들인 거지 나는 할 말 다 했다.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나가서 용산과 여당이 민심을 따르지 않으면 기회가 없을 거다. 이런 표현을 했기 때문에 강한 압박으로 자꾸만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과거에는 수직적 관계가 문제라고 했는데 이건 이제 수평적 관계를 넘어서서 결국은 당이 대통령실을 나름대로 이렇게 좀 좌지우지하려고 한다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준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뭐 김재원 우리 저 최고위원은 뭐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양쪽이 전부 다 이 소통의 기술이 조금 부족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 한동훈 대표가 조선일보의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그래픽 보여주세요. 대통령의 생각, 민심과 동떨어졌는데 불편한 거 싫다고 편들어야 하나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분명한 건 부적절한 처신이었고 사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라고 지난주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에요. 윤석열 대통령도 저 언론 인터뷰 봤겠죠.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독대가 아니라 지금 윤한 회동에서 나와야 되는 이야기는 동료나 연대가 나와야 되겠죠. 독대가 동료와 연대의 줄임말이 돼야 되겠죠. 그렇군요. 그 왜 그러냐면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동반 날아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초위기 국면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론의 압박은 뭐냐면
두 사람이 정말 협력적 관계를 보여드리고 문제를 해결해달라. 예. 그러니까 만나는 것도 사실 독대는 형식이겠죠. 네.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가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적어도 뭔가 이번 회동에서는 성과가 나와야 된다. 예. 손에 잡히는 게 없으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나 다 위기입니다라고 전달하는 메시지일 거예요. 그렇군요. 그게 한동훈 대표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해서 뭘 얻겠습니까? 그리고 예. 임기는 지금 반이나 남아있는 대통령인데 그런데 이제 여론이겠죠. 네. 여론의 지표에서 지금 대통령이 더 잘 되기 위해서는 예. 국정의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지지율을 높여야 되는 것이고 네. 그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만나서 독대라는 것은 형식이겠죠. 형식은 뭐 독대를 100번, 1000번도 할 수 있으면 해야죠. 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라는 메시지일 겁니다. 왜냐하면 의정 갈등이 계속돼서는 안 되고 그렇군요.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주도권을 잡고 집권 세력이거든요. 예.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메시지인 것이지 이것을 자꾸만 이제 주변에서는 정치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다시 또 한 번 제기되는 것이 유난 갈등이 부각되는 이유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난 7월 24일 날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등 지도부 만찬이 있었잖아요. 거의 근데 2달 만인 것 같은데요. 그동안의 지금. 예. 여의도 문법과 너무 다른 게요. 네. 과거 같으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대통령실하고 예. 거기 뭐 정무수석실도 있고 대통령 비서실장도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하고 한동훈 대표 측하고 회동 전에 충분한 사전 회의를 해서 그렇죠. 독대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예. 생각하느냐. 예. 만약에 그렇게 해서 오고 가다가 그럼 독대 어떤 내용을 얘기할 것이냐라는 걸 어느 정도 조율을 한 다음에 오케이 독대를 하자 그러면은 전혀 언론에 공포를 하지 않다가 네. 끝나고 나서 만찬이 끝나고 벼랑간 두 사람이 독대를 해야지 이거는 굉장히 뭔가 나름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렇군요. 라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는데 예. 어떻게 독대도 하기 전에 요청을 하고 이쪽에서는 고려한 다 보도를 통해서 나왔어요. 이거는 예. 지금까지의 여의도 문법과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더 편히 얘기하면 예. 정치의 기술이 예. 상당히 어떻게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거와 좀 다르니까 그렇군요. 서로에게 상처를 준단 말이죠. 예. 만약에 독대를 요청했는데 안 받게 되면은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하고의 관계가 역시 냉랭한 관계구나. 그렇군요. 그렇게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만약에 독대를 했다고 했을 때 결과가 좋으면 좋지만은 안 됐을 경우에는 그럼 누가 더 나름대로 영향을 받겠는가? 예. 대통령이 영향을 받겠죠. 문제를 풀려고 하는 의지가 없구나. 한동훈 대표는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그렇군요. 대통령실은 이게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 더욱더 나름대로 그 좋은 그 프로세스를 과정을 거쳐서 했었으면 좀 좋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너무 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의 여의도 문법과 다르다는 이야기 하셨는데 김재원 최고위원이 독대 요청이 이게 사전에 공개된 게 이례적이다라고 했고요. 권성동 의원은 지금 이를 성사시키기보다는 언론 플레이하는 것 아니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그 독대 요청을 했는데 그 독대 요청을 한 사실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된 거예요. 그렇게 만약에 그렇죠. 그건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압박으로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공개를 했을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얻는 정치적 이익은 무엇일까? 예. 또 단판 형식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갈등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는 것이 얼마 만입니까? 거의 2개월 만입니까? 그렇습니다. 7월 4일 날 지도부 만찬이 있었고 7월 30일 날 정지석 비서실장과 함께 윤한 비공개 면담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분석을 드리면 저는 데이터 전문가이기 때문에 예. 정치적 해석보다는 대통령 지지율 이따가 우리가 한번 볼 시간이 될 텐데 지지율 정말 지지율 보여주시죠. 임기들어 최저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도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는 컨벤션 효과를 통해서 민주당보다 의석수는 훨씬 적지만 리얼미터 조사 보여주세요. 앞서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오늘 이제 기술적 반등은 조금 있습니다만 20%대로 내려갔다가 이제 30.3% 있습니다만 여전히 매우 낮은 상태인 것이고요. 네. 그리고 부정평가는 60%대 후반대고 지금 정당 지지율도 다포 상태죠. 그러다 보니 민주당이 뭐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여소야대 국면에서 대통령의 임기는 절반이 다 남아 있다면 자주 만나는 게 답입니까? 자주 안 만나는 게 답입니까?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이 지지율만 생각한다면. 그러면 그냥 저는 누가 보더라도 20년 직이고
우리가 굳이 뭐 공적인 관계에서 형 동생을 따질 건 아니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형이고 또 한동훈 대표가 동생이라면 또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대표에 비하면 훨씬 더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국정 운영의 중심은 어디까지나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네. 또 민생도 챙겨야 되고 그러면 뭐 매달 지금 경기도 힘들고 지금 미국 연준에서 인하해도 별다른 효과가 없다면 한 달에 2번씩 우리 두 사람만 만나서 열심히 의논합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조사 결과를 보면서 몇 가지 생각하는 거는요. 예. 시점이 언제냐. 그러니까 리얼미터가 19일서부터 20일까지 조사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9월 19일, 9월 그렇죠? 20일 이틀 그러면 동안. 우리 예. 추석은 16일서부터 18일까지였어요. 예. 그러면 19, 20일에 어느 정도 일정한 추석 민심이 반영됐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의 변화가 올 거냐라는 게 관심이 저는 첫 번째 포인트였고요. 예. 이번 금요일 날 만약에 한국갤럽이 발표한다면 그건 훨씬 추석 끝나고 한참 지난 거기 때문에 네. 추석 민심이 더 반영될 거라고 저는 보는데 여하튼 리얼미터에서는 뭐 조금 이제 지지도가 대통령 지지도가 20%대에서 30%로 올라가는 건 적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기술적 반등이라는 얘기를 했지만 구조적인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전 연령층, 전 지역층에서 대통령 국정운영 지도가 부정이 긍정보다 높다라고 하는 거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군요. 다만 수치상으로 조금 뭐 반등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또 대표적인 거는 뭐냐면 보수층, 그리고 70대 이상, 그리고 더 나아가서 TK, PK 이 정부의 핵심 지지 기반에서 여전히 부정이 긍정보다 높다라는 거는요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고 또 하나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그동안은 대통령 지지도가 떨어졌어도 국민의힘 지지도는 어느 정도 유지됐었는데 그 디커플링 현상이 나왔는데 최근에 추석 전에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이게 일종의 다 커플링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트리플 추락을 보여줬단 말이죠. 대통령 지지도 하락하고 또 한동훈 대표 지지도 하락하고 있고 정당의 지지도 하락하고 있고 이거를 반등을 하려고 그래서 24일 날 만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더 정교하게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고 국민들에게 야 그래도 이렇게 만나니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나름대로 희망이 보이는 거를 하는데 독대 문제 가지고 지 논쟁을 부린다는 걸 보고 나는 도대체 이게 이 민심의 추이에 대해서 뭐를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참 질타할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 뭐 속보가 들어와서 속보를 잠깐 전해드릴게요.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독대 관련 입장인 것 같은데요. 자, 독대와 관련해서 내일 한동훈 대표와의 독대는 별도로 협의할 사안이다라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사실상 거부한다는 뜻으로 읽히는데요. 추후에 협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내일 신임 지도부를 만나는 자리는 격려하는 자리다. 그리고 독대가 내일 꼭 해야만 또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또 추경호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차담회 형식으로 따로 만날 가능성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만찬 참석자는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포함해서 3실장, 주요 수석 비서관들이 참석한다고 합니다. 자, 이 독대가 최대 관심이었는데 별도 협의할 사안이라고 하네요. 그렇죠. 근데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독대는 어디까지나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독대를 했다고 하더라도 정작 풀어야 되는 문제를 해결 못하면 그건 독대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독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동료와 연대가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여러 명 모여서 문제 해결할 수 있으면 굳이 독대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그렇다면요. 지금 앞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또 국민의힘 지지율, 또 한동훈 대표 관련해서 대선 주자 지지율 다 하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또 독대라는 형식이지만 이 독대 자체가 저는 핵심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뭔가 또 삐그덕하는 또 신호를 보내게 되거든요. 여당과 그리고 행정부와의 만남, 당정협의회가 있고요. 당정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자주 만나고 대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 또 한동훈 대표에 대한 평가를 떠나서 지지층들이 보거나 국민들이 보거나 중도층이 보더라도 대통령과 당대표, 그 당대표가 누구라 하더라도 자주 만나서 협력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도 만나고 난 이후에 사전 준비를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많이 준비를 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은 그 만남을 통해서 더 진전된 의정 갈등에 대해서도 풀어낼 수 있고 또 금융투자 소득세 관련해서도 그렇고 네. 또 최근에 쌓여 있는 얽혀 있는 그런 정치적인 현안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도 좀 해결할 수 있는 한 걸음을 더 내디딜 수 있고 그렇군요. 그 결과를 보고 싶은 것이겠죠. 알겠습니다. 내일 독대 가능성이 최대 관심이었는데 사실상 독대가 어려울 것 같네요. 뭐 저희들이 얘기했던 대로 그대로 전망한 대로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글쎄요, 저는 대통령실이 절박함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절박함을 못 느끼는 그러니까 것 예를 들어서 절박하면은요, 2달 전에 훨씬 몇 번 만났었어야죠. 그래서 이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돼서 어떻게 풀 것이냐에 대해서 그럼 뭐 대통령하고 여당 대표가 비공개로 수시로 만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삼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의 소통이 없는 상태니까 아까 나름대로 조선일보 인터뷰 내용도 소개를 해주셨지만은 굉장히 불편한 관계로 자꾸만 만들어지는구나. 이러니까 만남 자체가 자꾸만 이제 멀어지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좀 설득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소통에 대한 부분 속에서 정말 원점에서 재검토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번 주 말에 발표될 갤럽 조사에서는 어떤 결과, 어떤 영향이 나타날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추석 전에 어떤 예측을 했냐면 향후 전국에 3대 변수가 있는데 첫째는 지지율 변수다. 그러니까 지지율이라는 거는 자, 그때 20%를 딱 했기 때문에 10%대로 떨어지느냐, 20%냐, 아니면 30%로 올라가느냐, 요 세 중에서 어떤 것이 나올 거냐라는 게 이제 오늘 리얼미터에서는 약간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대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보면 대통령이 외유라든지 원전과 관련돼서는 얼마나 큰 성과입니까? 이런 것이 나오면은 지지율이 좀 팍팍팍팍 올라가고 그랬었는데 요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불만이 뭐냐면 체코 원전은 큰 성과가 있는데 벼랑과 독대 문제를 들고 나와가지고 사람들의 이목이 독대 쪽으로 갔다. 그렇군요. 이런 또 그 나름대로 그 비판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지지율에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 또 추석 민심제 지나고 나서 최고의 화두가 앞으로 향후 전국이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이 과연 어떻게 나올 거냐라는 게 또 이제 하나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쌓였지만은 지금 당장 아마 내일 모여서는 이거 추석 직후에 바로 최상병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좀 통과시킨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아마 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다만 국민들은 그거보다는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돼서 뭔가 빨리 해법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아마도 이제 24일 내일이죠. 일단 끝나고 나서 어떤 내용을 떠나서서 그럼 성과가 뭐냐를 가지고 이제 아마 언론에서 많이 주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세요. 네, 다음 키워드는 영향력인데요. 자, 조홍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이네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불똥이 지금 현재 개혁신당까지 번졌는데 김건희 여사의 영향력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의 목소리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 건만 갑자기 불쑥 도드라졌다면은 허장성실 수 있고 갸우뚱거릴 수도 있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의도 정치판에서 계속 들은 얘기로는 이거 비슷한 얘기를 끊임없이 들어왔어요. 여사가 여기저기 치얼업을 하시고 문자 보내주시고 통화하시고 장시간 통화하고 이 음량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것 같은 그런 얘기들이 많이 돌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결국은 언젠가는 터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터지고 그러면 이거밖에 없을까? 라는 쪽으로 생각이 가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김영선 의원은 수도권에 있다가 왜 갑자기 거기 가서 나왔냐 이게 이런 식으로 자꾸 언론에서 얘기하는데 김영선 의원이요 비례대표를 3번을 하고 고향에서 1번 당선했고요. 그래서
명태균 씨의 얘기는 한마디로 이제 허장성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요 사실 이 녹음하는 사람들을 믿지 않습니다. 전화 한번 했다고 해가지고 녹음하고 틀려주고 이거는요 광파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게 진짜 친한 사람들은요 그 얘기 안 합니다. 일종의 이 사람 얘기는 자기 발언을 화시형으로 부풀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김 여사의 공천 개입 논란, 공방이죠. 의혹과 관련해서 조응천 단장은 터질 게 터졌다라는 생각을 밝혔고 윤상현 의원은 그 명태균 씨 허장성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이제 구체적인 사안 하나하나를 네. 설명드리는 것은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건 각자 다 설명이 다를 테고요. 그런데 지금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맞을 수도 있고 또는 전혀 아닐 수도 있고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이 또 사실일 수도 있고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통과가 됐죠.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국정에 영향을 주느냐 여부 그리고 이것이 지지 기반에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에는 분명히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낮은 지지율에 김건희 여사 변수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핵심 지지 기반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은 또 국민의힘의 핵심 지지층은 대구 경북 60대 심지어 60대도 최근에는 부정평가가 더 높고 한국갤럽의 조사에서는 이건 구체적 수치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게으른 말씀드려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70대 이상도 안 좋고 주부층도 안 좋다. 그럼 여기에 주부층은 결국 여성이거든요.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 그 이야기는 아무리 법적으로는 수사와 검찰을 통해서 밝혀질 일이겠지만 여론상으로서는 해소책과 돌파구가 마련돼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접근이 돼야 된다. 이것이 어느 쪽이 맞느냐 안 맞느냐의 차원이 아니라 이것이 실제로 여론상의 법적인 부분을 떠나서 여론상에 영향이 있느냐. 실제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나치게 과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야권에서는 민주당에서는 전당대회 기간 동안에 살인자 이야기까지 나오니까요. 지나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주는 사실 차원의 이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해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근데 영향력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조응천 의원이. 그럼 영향력하고 권력은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 영향력은 이제 뭐 부정적 영향도 긍정적 영향도 있지만 영향력은 얘기를 할 때 이제 우리가 사실관계를 떠나서 추론을 해본다고 한다면 그러면 국정 운영에 개입을 하는 건지 영향력을 행사할 때 음향으로 개입을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아니면은 인사에 개입을 하는 것인지 근데 지금 이제 불거진 거는 공천에 개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이제 공천 개입에 관련돼서만 한번 합리적 추론을 해보면 이게 실제로 공천에 개입을 할 때는 그럼 공천의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었죠? 묻고 싶어요. 지난 총선 때 공천의 주도권은 한동훈 대표가 갖고 비대위원장이 갖고 있었다는 거는 천하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철규 의원이 비례대표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한테 컴플레인 했잖아요. 우리가 번영은 전혀 안 되고 호남에 대한 배려를 왜 안 해줬느냐. 그건 분명히 이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힘을 갖고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된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김건희 여사가 많은 문자를 보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문자 자체를 씹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자도 씹는데 공천에 개입을 해가지고서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관철시킬 수 있는 영향력이 있을까요? 저는 영향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 상식적으로 추론은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김영선 전 의원이 실은 지역구로 옮겨가지고 가라는 거를 나한테 했다. 그게 공천에 있어서의 결정적으로 개입의 근거냐. 더 나가서 이준석 지금 전 대표는 뭐라 했었죠? 자기가 판단해 보니까 그건 개입의 문제가 아닌 것 같더라. 이러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공천과 개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를 한번 좀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더 나가서 공천과 관련돼서는 뭐 민주당이 할 말이 없죠. 올해 하이라이트가 뭐 친명횡재, 비명횡사였지 않습니까? 예. 그 안에 그렇게 공정하고 나름대로 객관적인 공천을 했나요? 예. 그걸 넘어서서 이게 자꾸 이제 프레임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프레임이 또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 하여튼 뭐 계속해서 이게 얼마만큼 먹힐지에 대해서는 아마 민주당은 이것이 이제 바로 김건희 여사 특검의 한 또 요인으로 예, 예. 지목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공방은 계속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짧게는 말씀을 네, 드려야 될 말씀해 것 주세요.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공천에 비판을 받고 있는 부분, 예. 이번 총선에 비명 행사, 친명 행제 이거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 사안은 분명히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겠죠. 네. 저쪽이 잘못했으니까 이쪽도 같이 잘못한 거 아니냐라는 식의 해석은 좀 저는 양비론적 해석이고.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방금 전에 김영준 교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과한 해석은 절대로 과한 비판은 분명히 경계하고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예.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2022년에 김영선 전 의원이 보궐선거에 예. 경남 창원 지역의 보궐선거에 공천받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 지적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고 네. 이번 총선에서 이제 공천을 못 받으면서 개혁신당의 비례 1번을 타진하면서 칠불사에서 이준석 의원을 만났다는 그 의혹 내용이 있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제가 이제 거듭 말씀드렸지만은 정확하게 확인이 필요하고 예. 10명이면 10명, 10,000명이면 10,000명 이야기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 여론에 영향을 준다면 이건 다른 차원으로 생각을 해야 되죠. 국민 예. 일반적인 여론에 지지층들이 대구 경북에서 70대 이상이 또는 주보청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된 논란의 영향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주는 영향은 최대한 좀 차단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이 말씀을 저는 드리는 건데 이걸 예. 위해서 짧게 정리를 드리면 좀 신속한 관리 조치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이 부속실도 좀 빨리 하고 예. 좀 더 정교하게 김건희 여사를 오히려 관리하면서 그 부분을 우리가 뭐 정치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그걸 원하든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도 그것을 원하든 아니면 다른 조건을 고려해야 될 내용들이 있든 어쨌든 간에 국민 여론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영향을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된 내용들이 영향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국회에서도 특검급 관련된 것이 논의가 되고 있고 법은 통과되고 있고 대통령은 또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는 상황이고 청문회까지 진행되고 그렇다면 이걸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 시간만 지나면 해소될까? 그냥 법적으로만 규명되면 해소될까가 예.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적어도 차단시킬 수 있고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추경호 원내대표네요. 다음 키워드는 시즌2인데요. 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지난주에 이제 구형을 했죠. 그런데 후폭풍이 거셉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검수완박 시즌2 입법까지 한다면서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에 이어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오로지 대선을 이기기 위한 목적으로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고 끊임없이 거짓말을 재생산해 온 것입니다. 이런 거짓말이 처벌받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선거는 거짓말 경연장으로 변질될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검사들에 대한 보복에만 열중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사들을 고발하고 이 대표 상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한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 개최를 강행하는 동시에 검수완박 시즌2 입법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아무리 국회의 권력으로 검찰을 협박하고 사법 시스템을 뒤흔들어도 진실은 가려지지 않습니다. 저희는 사실은 이것은 법리적 대응에 있어서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법정 일종의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구형을 한 것이어서 그냥 검찰이 워낙 그렇게 논리보다는 감정과 정치적 의도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구형을 높여야 한다고 해서 유무죄가 갈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저희들이 이렇게 차분하게 지켜보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죄가 선고가 될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사실은 형법 개정안인데요. 법 왜곡죄, 예, 지금 뭐 발의가 된 것 같아요. 예. 법 왜곡이 됐느냐인데는 왜 국회가 판단을 하죠? 예를 들어서 사법부도 있지 않습니까? 예. 검사가 예를 들어서 이거는 왜곡을 했다고 하기 때문에 예.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법원에서 판단을 해야지 그게 옳은 수순이잖아요. 예. 그럼 어떻게 국회가 검사가 왜곡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법을 만들어가지고 했다는 거는 결국은 검사에게 압박하는 거로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 예. 실은 이거 21대 국회에서도 실은 추진하려도 못했던 부분이에요. 민주당이. 예. 그 더 나가서 그리고 검사에서 문제가 있다면은 그 징계는 누가 하죠? 검찰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네. 이게 전부 다 다수의 의석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사법부 또는 더 나가서 검찰 이거를 장악할 수 있다는 게 그게 바로 다수의 폭정인 거예요. 이 다수의 폭정이 민주주의를 얼마나 훼손할 것이냐는 거는 벌써 180년 전에 토쿠비라고 하는 프랑스 사상가가 얘기한 부분이에요. 가장 최악이 된다. 이 다수의 폭정은 진짜 조심을 해야 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 상호 견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민주당의 가장 큰 잘못은 뭐냐면 자신들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국회법이라는 걸 이용해서 마음대로 하는 거는 괜찮고 그리고 예를 들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거는 잘못된 거고 예를 들어서 검사가 나름대로 자신들의 준비를 할 때는 법리에 따라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왜곡이다라고 단정을 져가지고서 이걸 끌고 가고 더 하나 이제 묻고 싶어요. 검찰 전반이 아니라 왜 검사와 관련돼서 뭐 탄핵 소추도 하고 할 때 이재명 대표의 수사와 관련된 검사들만 그렇게 하죠. 좀 그게 좀 의심스러운 거 아니에요? 법이라는 건 보편성을 가져야 되는데 특정한 사안에 있는 검사를 겨냥한 법이다라고 하면은 그건 잘못된 법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방탄이라고 얘기를 하고 편법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게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자기 수사받고 있는 사람의 검사를 탄핵을 한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민주당은 오늘 법 왜곡죄 제정 관련해서 이제 발의를 한 상황인데 제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해서 김 여사에 대해서 기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왜곡했다라는 주장이에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그렇게 이제 야당에서는 특히 이제 민주당에서는 주장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 왜곡죄를 그것을 국회에서 만드느냐 이건 또 다른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과하다, 가요불급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어떤 특정 검사의 이 수사가 좀 과하다 싶으면 그건 주장을 하면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검찰의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재판부에서도 그 부분을 다 듣고 있을 겁니다. 그게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검사를 탄핵하는 행위로까지 가면 정말 국회의 전행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차원이라면 짧게 이제 이 부분만 좀 추가를 드리면 오늘 우리가 소개해드린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의석수는 무려 민주당이 62석이나 더 많지만 불과 지지율은 4%포인트 오차 범위 내 차이밖에 안 나요. 바로 이런 부분일 겁니다. 좀 더 명분을 얻을 수 있는 주장을 민주당에서 한다면 더 여론의 공감대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네,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0월 재보궐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선거를 앞둔 정치권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데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 전남 영광에서 현장 최고위원을 주재하면서 표심 잡기에 나섰죠. 이재명 대표와 한준호 최고위원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이번 2기 소위 이재명 지도부 새로운 지도부의 첫 선거라서 어쨌든 국민의힘도 이게 매우 의미가 크고요.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의미도 크고 물론 뭐 모든 후보들이 다 의미가 크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안정적으로 이 전국 운영을 하고 또 우리 지도부가 좀 단단하게 뭉쳐서 나가려면 이 선거 결과가 매우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한준호 의원님의 우리 최고위원님 역할이 중요하다. 영광으로 보내실래? 지나가는 쪽 대표님 만나야지. 원래 지민 비조하기로 했는데. 실제 그 조국 신당 후보들이 파란색 정권이 있다 보니까 똑같아요. 후보 간의 이 차별성도 떨어지고 하는데 제가 오늘
자주 지역에서 입는 옷이고 제 이름표도 붙여 있는데 이게 원래 기존에 있었던 옷인데요. 요것만 제가 좀 따로 파가지고 붙인 겁니다. 영광에 연고 있으신 분들은 좀 찾아서 전화 좀 꼭 좀 해주세요. 이게 영광 자체의 성공도 중요한데 사실은 이 출향 인사, 그러니까 출향 인사들의 여론이 사실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뭐 별로 그렇게 큰 선거도 아니니까 이번에는 뭐 다른 선택도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선거가 미치는 영향, 상징성이 너무 크다. 네, 여야의 새 지도부가 출범한 뒤 첫 선거입니다. 영광 곡성, 최대 관심 지역이 됐어요? 실제로 뭐 호남은요 지난 총선 때 비례대표 선거에서 조국 혁신당이 더불어민주연합보다도 높게 나온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다고 이제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지도체제 이후 새 지도체제 이후의 첫 선거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그 얘기를 했어요. 이번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지도체제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말까지 썼단 말이죠. 그만큼 예를 들어서 호남의 민심이 결국은 민주당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냐가 핵심 포인트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체제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나오지 않았는가 생각하는데 결국은 재보궐선거는 이제 조직이냐 바람이냐는 속에서 투표율이 40%를 넘기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조직이 강한 정당이 유리할 텐데 그런 의미에서 뭐 더불어민주당이 여전히 앞설 수 있지만 저게 보니까 무슨 뭐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 뭐 영광 군수 재보궐선거를 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옳은 말 한 번 했어요. 조국 대표가 특정한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싹쓸이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문재인 정부 때 호남 지역을 싹쓸이했을 때는 왜 가만히 있었어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편리부동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걸 떠나서서 여하튼 교두보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그 목표가 굉장히 강한 것 같은데 이게 어떻든 간에 누가 이기나 지나를 넘어서서 또 하나 관전 포인트는 득표를 과연 얼마큼 할 거냐도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누가 됐든 지는 당의 당대표 타격을 입을까요? 저는 영광입니다. 영광의 결과가 그래요? 누구에게 영광이냐 이것이 될 텐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심지어는 재판에 대해서도 화들짝 놀라지 않았던 이재명 대표가 화들짝 이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한 것이 바로 이번 영광 선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결국은 가장 이재명 대표가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건 호남 여론입니다. 호남 여론. 다른 것도 아니고 호남 여론인데 워낙 이에 대해서 불어올 수 있는 책임론이 있기 때문에 은근히 차량 내에서의 이 영상을 보면은 한준호 최고위원과 살짝 분산을 하지 않습니까? 한준호 최고위원이 잘해야 돼요. 이게 근데 마지막으로 뭐냐면 심지어는 정책으로 호남 발전에 차별화를 하면 되는데 조국 혁신당의 파란 색깔 유니폼을 지적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곳보다도 이재명 대표의 발언입니다. 이 선거가 미치는 영향, 상징성 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다른 것에 화들짝 웬만하면 놀라지 않는 이재명 대표의 화들짝이 영광이다. 네,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정치오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김용준 배재대 석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뽑혔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조위는 오늘 오전 첫 전원위원회를 열고 위원 9명 만장일치로 송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송 교수는 특조위의 출발이 늦어진 만큼 더욱 철저하게 본연의 책무를 다할 것이라면서 참사 원인과 실태를 조사하고 국가기관 조치의 적절성 등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으로 입국한 필리핀 노동자 2명이 지난 15일 연휴 이후 숙소를 나가 잠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업계에서는 지난달 교육수당이 제때 지급되지 않은 점이나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보다 상대적으로 임금이 적은 점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40분쯤 강원도 태백시 화전동에 있는 건설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파쇄 기계 작업자 71살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앞서 A씨는 실종됐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3시간여 만에 파쇄 기계에 매몰된 A씨를 심정지 상태로 구조했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외국인 유튜버 전시그림에 낙서를 한 혐의로 30대 남성과 20대 여성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5일 새벽 2시쯤 서울 성수동에 있는 복합문화공간에 전시된 네덜란드 출신 한국여행 유튜버 바트반 그르튼의 서울지도 그림에 낙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7명이 숨진 경기 부천 호텔 화재가 에어컨 전선이 부식돼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국과수의 정밀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수사본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발화 지점인 810호 객실의 벽걸이형 에어컨과 실외기를 연결하는 전선에서 아산화화동 증식에 의한 발열 현상이 나타났다는 결과를 전달받았습니다. 이는 전선의 접속 단자 사이에 접속 불량이 생기면서 부식돼 해당 지점이 산화, 발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바이로 해외여행을 갔다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하루 병원비만 1,500만 원이 청구됐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을 두고 고객과 여행사 간의 입장이 갈리면서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권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초 여행사를 통해 두바이로 여행을 떠난 김광준 씨. 매일 일정을 소화하던 중 하루는 호텔에서 씻고 나오다가 화장실에서 넘어졌습니다. 아침에 그 관광 일정은 다 소화를 했어요. 다 이제 따라다니고 뭐 남한테 피해 안 줄 정도로 가이드가 이제 오더니 병원 안 가보셔도 되겠냐고. 그러다 가이드와 함께 병원을 찾았는데 갈비뼈에 금이 갔고 폐에 공기가 찼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간단한 진단만 받고 한국에서 치료받겠다고 얘기했지만 여행사에선 보험이 된다며 입원을 권유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루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 비용은 무려 1,500만 원이나 나왔습니다. 가이드가 먼저 자기들이 보험을 들어놨으니까 뭐 비용 걱정은 하지 마시고 보험을 너네들이 들었다고 그러니까 지급 보증을 해줘라.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내가 한국 가서 줘도 되고 했더니 안 된대. 일단 내가 먼저 내야 된대요. 김 씨는 어쨌든 한국에 돌아와야 하다 보니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비용을 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확인해보니 보험 한도는 500만 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000만 원은 꼼짝없이 자부담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국내 병원에서는 2달가량 쉬면 된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에 김 씨는 여행사가 병원비나 보험 한도 등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채 불필요한 치료를 받게 했다고 항의했습니다. 반면 여행사는 나이가 많은 고객이 다쳤는데 치료를 받도록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또 가이드가 현지에서 사실 확인서까지 받았으니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법원에선 여행 상품을 이용했다가 안전사고나 질병이 악화할 경우 여행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행사는 고객에게 병원 치료를 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행사가 고객들의 병원 진료에 대비해서 진료 비용이라든지 입원 치료 필요성에 대해서 고객과 병원 사이에서 충분히 연계해서 상의를 했는지가 사실 확인서만으로는 불충분하게 이제 보여야 되고 여행사에서 뭐 자꾸 이제 확인서를 써달라고 하면은 뭐 어쩔 수 없이 써주는 경우가 많아서 전문가들은 해외로 장기 여행을 갈 땐 상해보험 한도 등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또 현지에서 치료를 어떻게 받을 건지 확실하게 여행사와 협의해야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대형 장비를 나무에 대고 세차게 흔들어댑니다. 위에서 아래로 서서히 내려가며 진동을 가하자 은행 열매가 쉴 새 없이 우수수 떨어지죠. 가을이 되면 노랗게 물드는 은행나무 그 자체는 예쁘지만
거리를 가득 메우는 은행 열매로 인한 악취, 그리고 사람들 발에 밟혀 시커멓게 물드는 거리는 미관에도 좋지 않고 보행에도 큰 불편을 주죠. 이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자 서울시와 자치구는 매년 이맘때가 되면 진동 수확기를 이용해 은행 열매를 이렇게 미리 털어버립니다. 나무줄기에 1분에 800건의 진동을 가한다고 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가로수로 쓰이는 은행나무 암나무를 열매가 열리지 않는 수나무로 교체하는 작업도 진행 중인데요. 예산 문제 등으로 전부 다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열매 조기 수확에 나서는 겁니다. 올해 서울시 작업 대상은 은행 열매를 맺는 암나무 2만 5천여 그루로 전체 은행나무 가로수의 24.4%입니다. 이렇게 채취한 은행 열매는 중금속과 잔류농약 검사를 시행해 안전성을 확인한 후에 경로당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증됩니다. 병의원 등에 있는 서울대학교 로고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죠.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의사가 운영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방문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서울대학교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하다 신고된 병의원 등이 최근 5년 동안 780여 곳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에서 22년, 즉 3년 사이에 12배 넘게 늘었죠. 일반 병의원이나 치과와 연관된 보건업이 737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건강식품 판매업체나 학원, 법률사무소 등도 포함됐습니다. 서울대 상표를 쓰려면 당연히 학교 측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서울대 의대나 치대, 약대, 수의대를 졸업한 병의원 등의 대표자가 로고 사용을 신청할 수 있고요. 일반 기업의 경우 서울대 지식재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 체결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의료기관들을 일일이 찾아 제재하기는 쉽지 않다는 건데요. 로고 무단 사용은 상표권 침해일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이나 건강식품업체 등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더 철저한 관리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여성의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뱃속을 가득 채운 이 총알처럼 생긴 이것 뭘까요? 바로 코카인입니다. 남아공 경찰이 뱃속에 마약을 숨긴 채 입국하려던 마약 운반체 나미비아 국적의 30살 여성을 공항에서 체포했는데요. 이 여성은 코카인이 담긴 캡슐 63개를 삼켜 뱃속에 숨긴 채 브라질에서 남아공으로 입국하던 중 경찰에 붙잡힌 겁니다. 첩보를 받은 경찰이 이 여성을 기다리고 있다가 이민국 통과 즉시 체포했고 병원으로 옮겨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 마약을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마약을 몸속에 숨겨 운반하는 이른바 보디패커는 국경 넘어 마약을 밀수하는 수법 가운데 하나인데 체내에서 소화되지 않는 비닐봉지나 캡슐 등에 마약을 넣은 뒤 이를 통째로 삼켜 운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체내에서 다량의 마약 봉지가 터지면 급사할 가능성이 커서 상당히 위험한데요. 최근에 볼리비아에서는 한 여성이 운반용 코카인 캡슐을 잔뜩 삼켰다가 그중 일부가 뱃속에서 터지면서 약물 과다 복용 증상으로 숨지기도 했습니다. 마약 운반은 그 자체로도 엄청난 범죄인데 이렇게 목숨을 걸고 벌이는 건 더 위험하고 무모한 행동 아닐까요? 정부가 전기요금을 산정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인 연료비 조정 요금을 동결하면서 4분기 전기요금은 일단 지금 수준에서 유지됩니다. 다만 한전의 적자 구조에 따라 전력량 요금 등 다른 요소에서 전기요금이 오를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최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는 올해 4분기 전기요금을 지금 수준으로 일단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기후 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으로 구성되는데 연료비 조정요금을 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동결했습니다. 연료비 조정요금은 단기 에너지 가격의 흐름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매분기 직전 석 달 동안의 연료비 변동을 플러스 마이너스 5원 범위에서 결정합니다. 이에 한전은 연료비 변동 상황을 고려해 연료비 조정 단가를 킬로와트시당 5원 내려야 한다고 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의 재무 상황이 심각한 점 등을 고려해 동결을 통보했습니다. 한전은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기를 원가 이하로 팔아 43조 원대 누적 적자를 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산업부는 폭염이 끝나면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전기요금을 정상화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올해 안에 전력량 요금 등 다른 요소를 인상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는 겁니다. 계속 적자가 커지게 되면
한전이 전기를 사올 돈이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정전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국민 부담으로 가게 되고 다만 물가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신중한 모습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 정부 들어 전기요금이 50% 정도 인상됐다며 국민의 부담이 얼마나 늘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가스요금의 상하수도 요금까지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르고 있는 점도 전기료 인상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네, 지난 주말이었죠. 부산 도심 도로 한복판에 구멍이 뻥 뚫렸는데요. 크기가 얼마나 큰지 트럭이 2대나 빠졌습니다. 네, 지난달 말부터 서울 등 수도권에서도 잇따라 땅 꺼짐이 잇따르면서 시민 불안감도 큰데요.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부산에서 난 이 싱크홀 보셨죠? 네.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예. 아마 국내에서 발생한 싱크홀 중 아마 예. 가장 큰 싱크홀이 아닐까 좀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그 가장 그 무서움을 표현할 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예. 근데 실제 현실적으로 땅이 꺼졌어요. 아. 그래서 여기에 무너져 땅이 꺼질 때 차에 있던 사람들은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얼마나 놀랐을까. 예. 네, 저 깊이가 8m나 된다고 해요. 하마터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는데 이 한 대는 물 빼려고 출동한 소방 배수 지원차였습니다. 근데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이 있거든요. 지금 외국 같은 경우는 싱크홀이 100m 깊이 싱크홀도 있거든요. 예. 과테말라 같은 예, 예. 경우에. 네. 거기는 지하 깊이가 100m거든요. 예. 그래서 차가 빠졌는데 차도 찾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 이제 가장 이유는 어떤 그 토질의 어떤 그 성분입니다. 네. 거기에 석회질이거든요. 예. 응집력이 약해요. 비가 오면은 물에 흘려 내려가거든요. 우리는 석회질이 아니잖아요. 근데 석회질이 아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고는 발생하지 않는데 예. 결국 물은 흘러내리면서 물만 흘러내려가는 게 아니고 흙을 같이 흘려내려가기 때문에 예. 그런 큰 사고는 아니지만은 예. 이런 앞으로도 이런 사고는 발생할 수가 있겠다라는 이런 불안한 또 예측을 또 해봅니다. 예, 부산 사상구 대형 땅 꺼짐 현장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자, 근데 보니까요, 저 옆에 공사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하철 공사장이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저 옆에 이제 공사가 있었기 때문에 예. 지금 화면에서도 지금 보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 공사할 때 지금 밑에가 완전히 뻥 뚫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렇다는 얘기는 예. 지금 비가 오게 되면은 어떤 배수 관로가 있어요. 배수로가. 그러나 그 배수로가 오버플로가 되면 예. 저기로 넘어올 수밖에 없죠. 네. 근데 넘어오면 또 낮은 데로 흘러내려가면서 옆에 있는 흙을 같이 지금 흘러내리기 저렇게 때문에 물이 계속 나오잖아요. 네. 저 물은 뭐예요? 하수도관, 저기는 이제 상수도관? 하수관, 상하수도관 배관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아니면은 잔유물, 그렇군요. 잔여물들이든지. 근데 저게 트럭이었고 트럭 운전자분들이 다쳤는데 버스였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다쳤을 그렇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운전자이기 때문에 사고가 더 덜 났다고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통계적으로 보면 사고 난 걸 직시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고량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그러나 저 운전자는 분명히 땅이 꺼지는 것을 앞으로 눈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사고가 적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버스였다라고 한다. 버스에 탄 사람들은 전혀 무방비 상태로 돼 있기 때문에 큰 사고가 있었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침 저기에 차가 2대가 지나갔었는데 바로 옆에 버스가 지나갔다고 한다면 저 싱크홀의 폭은 뭐 10m, 5m인데 훨씬 더 커지면서 세대가 동시에 빠질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예측도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비가 많이 오고 주변에 지하철 공사를 한다고 다 이런 사고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데요. 그럼 지금 이 주변 지역은 괜찮은 건가요? 주변 지역도 불안하죠. 지금 서울시에서 2합 전에 연희동에 사고 났었는데요. 거기 원인 중에 하나도 지금 토질의 문제가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토질이 매립 지역에 있습니다. 서울 연희동도. 근데 여기 사상구도 매립지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미 그 전에 하천이었었는데 땅을 메웠거든요. 근데 아무리 잘 메운다 하더라도 일반 땅에 비해서 응집력이 약하거든요. 그러나 그동안은 지금 몇십 년 동안은 잘 견뎠는데 많은 비가 오면서 흘러내리면서 작은 이제 모래가 흘러내리지만은 큰 뚝이 무너지듯이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제 보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산 사상구 대형 땅 꺼짐 원인 조사가 좀 더
진행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연희동 그 땅거짐 조사는 끝났습니까? 네, 서울시에서 지금 오늘 제가 오면서 서울시하고 이렇게 원인을 조사를 하는 결과를 받았거든요. 예, 근데 예. 네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이제 토질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죠. 네. 예. 토질이 매립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에. 그렇기 때문에 약했다. 그다음에 예. 이제 두 번째는 그 약했음과 동시에 지금 7, 8월에 폭우가 많이 내렸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상하수도관. 예. 상하수도관이 오래됐거든요. 그렇군요. 보통 이제 3, 40년 이상 됐거든요. 예. 서울시 통계를 보면은 뭐 하수도관, 뭐 상하수도관이 뭐 거의 뭐 5, 60% 이상, 30년 이상 노후됐거든요. 예. 이런 것들. 또 마지막 하나는 주변에 공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서울 연희동 옆에도 그 옆에 대심도 터널 공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큰 공사에 대심도 터널 하면 수십 메타 밑에 수십 메타 어떤 터널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렇다 보면 물이 흘러내리면서 예. 옆에 흘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되고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저런 땅거짐 현상이 최근 나타나니까 불안한 시민들이 많잖아요. 네.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원인이 두 군데가 사고 났는데 원인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토질이 문제가 있어요. 네. 그다음에 또 주변에 공사장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주변에 토질이 어떤 매립지였거나 예. 또는 주변에 대형 공사를 하는 그 주변의 도로에 대해서는 그렇군요. 정부가 세심하게 좀 조사를 해서 네. 그다음에 대책을 세우고 어떤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는 예. 통행량을 줄이든지 이런 좀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본 노토 지역의 기록적인 폭우로 집이 떠내려가고 토사가 무너지면서 사망, 실종 등 인명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지진 복구도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수막까지 덮치면서 주민들의 일상생활 복귀가 한층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흙탕물이 거세게 흐르는 가운데 주택 장애물로 보이는 나무 조각들이 어지럽게 쌓였습니다. 바로 옆 주택들도 심하게 훼손됐습니다. 산 비탈면 토사가 집을 완전히 삼키면서 지붕만 간신히 보입니다. 노토반도 이시카와 현의 스즈시, 와지마시에 9월 한 달 평균 강우량의 2배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23개 하천이 일제히 범람했는데 노토 강진으로 제방이 낮아져 있던 것도 주요 원인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갑작스럽게 불어난 물에 하천변에 있던 주택 4동이 휩쓸려 가기도 했습니다. 급류에 휩쓸리거나 무너진 토사로 사망자와 실종자도 속출했습니다. ずっと読んだらしとってんわ。どこにおるかどこにおるかって言って読んどったけど何もダメやったって。何も返答なかったって。 지난 1월 노토반도 대지진 당시 이재민들에게 제공된 가설주택에도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昨日はちょっとここ水入ったぐらいですかね。でもやっぱそこの隙間とかから水入ってきて。 도로 곳곳이 끊겨 마을 115곳이 고립됐고 천여 명이 피난소로 대피했습니다. 이미 노토 대지진 당시 지반이 약해져 있어 비가 그친 뒤에도 산사태 위험은 여전합니다. 노토 대지진의 상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역대급 폭우까지 덮치면서 노토 지진 피해 주민들의 일상 복귀는 한층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네, 키워드로 경제 이슈 자세히 전해드리는 경제픽 시작하겠습니다. 경제부 유한웅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보겠습니다. 네, 보고서 전에 수상한 매도 모건 스탠리 조사 확대. 네, 자 모건 스탠리에 대해서 어떤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지금 거래소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조사를 시작했고요. 예. 금감원도 오늘서부터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보고서인데요. 네. 이 보고서를 추석 연휴 중간에 이제 이 보고서를 15일 날 발간을 합니다. 어떤 보고서입니까? 이게 이제 메모리 윈터, always laughs last라고요.
그 메모리 겨울은 항상 마지막에 웃는다라는 의미심장한 제목의 보고서인데요. 예, 이 보고서를 내기 전에 101만 주의 대량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SK 하이닉스 이제 주식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가운데에는 모건 스탠리 보유 주식이 있는 거고요. 또 그 자기 주식이라고 하는데요. 자기 주식 매도도 있지만 위탁 매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좌 추적을 통해서 정확히 이제 어떤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매도가 됐는지, 그리고 매도 과정에서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계좌 추적이라든지 아니면 매도자를 직접 불러서 문답을 진행하면서 조사를 하고요. 여기서 범죄 혐의가 포착이 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게 됩니다. 네, 그럼 그 보고서 안에 국내외 반도체 기업에 대한 평가가 들어있다고요. 뭐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들어있겠네요. 예, 물론 이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도 들어있지만은 29개 반도체 기업, 국내외 반도체 기업에 대한 어떤 평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SK 하이닉스와 이제 삼성전자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래픽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예, SK 하이닉스 주식이 이제 26만 원 하고 있었는데 저게 이제 12만 원으로 54% 평가 목표 주가를 저렇게 하향 조정한 거예요? 하향 조정을 한 것이죠. 삼성전자의 경우는 좀 그나마 좀 낮습니다. 28% 정도 하향 조정을 했죠. 이제 문제는 이제 이게 문제가 아니고 다른 29개 기업들도 보면은 이제 평가 조정은 이루어집니다. 목표 주가 조정은 이루어지거든요. 보면은 뭐 48% 가량 조정을 한 곳도 있고 40% 조정을 한 곳도 있고 뭐 41% 조정을 한 곳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보고서를 발간하기 이틀 전에 모건 스탠리 서울 지점 창구를 통해서 101만 주의 SK 하이닉스 주식이 대량 거래가 됐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그 부분을 금감원과 거래소가 지금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주가가 많이 하락했습니까? 어땠습니까? 실제로 주가가 많이 하락했죠. 그러니까 추석 연휴가 끝나고 마지막 날이 이제 19일 날 추석 연휴가 끝나고 개장을 했을 때 19일 날 SK 하이닉스 이제 주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주가 보여주세요. 예, 저게 이제 그 SK 하이닉스가 19일이죠. 연휴가 지나고 그러니까 15일 날 발간이 되고 그 13일 날 이제 보고서가 나가기 전에 대량 매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19일 날 주가가 떨어지는데 이 다음 그래픽을 한번 보시죠. 예, 16만 6,500원 하던 주가가 15만 4,700원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 이제 그 보고서 발간 이틀 전에 과연 이 101만 주 거래가 좀 수상한 거래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이 보고서 발간 전에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매매 행위, 즉 선행 매도가 아니냐. 선행 매도는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이건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행 매도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저희가 전문가 인터뷰 두 사람의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그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외국계 리포트가 영향력이 매우 큰데 그게 나오기 이전에 대규모로 매도한 거는 충분히 선행매매 개연성을 좀 의심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전달한 사람 그리고 전달을 받은 사람 모두 다 이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죠. 어쨌든 시가총액 원투펀치이다 보니까 뭐 절대적으로 이제 볼륨은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의구심이 실제가 되려면 굳이 티나게 들고 있었던 물량을 파는 게 아니라 파생시장에서 숏포지션 구축하면 훨씬 더 많이 수익을 더 얻을 수 있거든요. 예, 첫 번째 분은 좀 선행 매매 가능성이 좀 큰 쪽으로 보고 계신 것 같고요. 두 번째 분은 이렇게 티나게 할지는 않았지 않았겠느냐 이러면서 이제 좀 가능성을 좀 낮게 보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기 전에요. 앞서 저희가 자막으로 속보를 전해드렸는데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요. 내일 있을 예정이죠.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만찬. 거기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제안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독대는 협의할 사항이다.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힌 이후에 한동훈 대표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독대가 어렵다면 조속한 시일 내 만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네요.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만찬이 내일 저녁에 예정돼 있는 가운데 한동훈 대표와 윤 대통령의 독대 여부가 관심이었는데요. 앞서 윤 대통령은 독대 여부는 협의 사항이라고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고요. 한동훈 대표는 조금 전 윤 대통령과의 독대가 이번에 어렵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만나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속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9월 가계대출 증가세 주춤, 금리 인하 청신호. 네,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번 달 들어서 주춤하고 있나 봐요. 예, 지난달에는 9조를 넘어서 10조 가까이가 늘었는데 이번 달에는 다행히도 2조 정도로 줄었습니다. 증가 폭이. 그 5대 시중은행 그 중간 19일까지의 자료를 저희가 집계를 해봤는데요. 2조 7천억 정도로 이제 증가폭이 줄었습니다. 물론 19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증가폭에 비해서 한 30% 정도 줄어든 겁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더니 이번 달에는 이제 추석 연휴가 5일이 있었고, 그러니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날짜 자체가 줄어들었고, 그렇군요. 또 2단계 스트레스 DSR이라고 해서 이제 고강도 대출 옥죄기가 지금 시행 중이고 있거든요. 또 이에 따라서 또 금융권도 자체적으로 뭐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한다든지 전세대출을 제한하면서 이런 어떤 가시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다면 다음 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까? 지금 한 발짝 더 가까이 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물가는 어느 정도 잡히고 있기 때문에 집값하고 가계부채 증가율을 선행 조건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집값도 오르고 있긴 하지만 증가폭이 지금 줄어들고 있어서 선행 조건이 어느 정도 충족돼 가고 있는 분위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뭐 한 달 정도 더 자료를 본다면 10월 11일이 아니라 11월 28일에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럼 세 번째 키워드로 갈까요? 네, 마지막 키워드는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피넛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나갔다가 너는 만나 장난 순간의 세대 당신은 아름다운 피넛 솔직히 다 써내려가 버리고 없으니까 햇빛이 나서 이거 다 힘들고 많이 죽을 것 같아요. 당신 나랑 지금 장난하는 거야 당신 같이 싫고 남긴 아까운 거야. 네, 요즘 배추값 너무 올라서 뭐 한우 배추라는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뭐 최근 한 온라인 그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22,000원짜리 가격표가 붙은 사진이 올라와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저희 오늘 취재진이 마트를 나가서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11,000원 가까이 이제 되는 배추를 정부 할인을 적용받아서 8,700원에 구매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들었는데 지금 뭐 2만 원, 뭐 2만 원대까지 가는 그런 배추도 있고요. 평균 가격을 봤더니 그래픽 한번 보여주시죠. 지금 이제 19일 날 9,337원이었고요. 20일 날 8,989원이었는데 뭐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상황이죠. 이렇게 왜 지금 이제 배추값이 오르느냐? 뭐 추석 전에도 올랐지만 이제 폭염 때문에 이제 여름 배추라고 부르는데 이제 고랭지에서 이제 배추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고랭지조차도 이제 강릉 안반대기 같은 곳에서 나는 배추도 작황이 안 좋았습니다. 그랬군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름 배추 가격이 이제 오르다 보니까 지금 이런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죠. 자, 마트에서 만난 소비자 말을 직접 들어볼까요? 예, 그러시죠. 비싸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배추 한 통에 한 5, 6천 원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세일을 했는데도 뭐 8천 원이 넘잖아요. 이 한 통에. 그러면 사실 이게 한 통, 우리 같은 경우는 겉절이 하면 식구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뭐 한 이틀 만에 다 없어질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앞으로 배추값은 어떻게 될까요? 예, 지금 이제 10월 중순까지는 이 추세가 지속될 거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10월 중순이 돼야 이제 고랭지 배추, 그나마 이제 폭염 피해를 덜 받았던 고랭지 배추가 이제 본격적으로 출하가 되거든요. 이제 그 기간까지는 이제 비축 물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 비축 물량 이제 소진율에 따라서 배추 가격의 변동성이 커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이번에 이제 남부 지역에 폭우가 많이 쏟아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남부 지역이 배추의 주산지인데 이건 겨울 배추, 김장용 배추를 말하는데요. 지금 이제 9월 중순에 이제 그 배추의 그 모종을 이제 밭에다 심는데 이제 모종을 심자마자 이런 폭우가 닥쳐가지고 지금 작황에 굉장히 지금 그 적신호가 켜진 상태인데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 겨울 배추 또 재배 면적도 작년보다 또 한 2%가 줄고 생산량도 한 4% 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름 배추가 출하되고 나서도 또 김장철이 되면 또 배추값이 한번 또 급등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김장을 그럼 언제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지금 보통 김장철은 12월 초를 얘기하는데요.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김장하기가 겁난다고 하는 이제 주부들의 목소리가 많아져서 아마 뭐 마트에서 구입하시는 분들도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 유한홍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기업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기가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초소형 전고체 배터리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삼성전기가 개발한 웨어러블용 전고체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업계 최고 수준인 리터당 200W씩급으로 현재 고객을 대상으로 시제품 평가 중입니다. 신세계그룹 계열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G마켓과 옥션이 오는 26일 CJ 대한통운과 손잡고 주문 상품 도착일을 보장하는 배송을 선보입니다. 평일 기준으로 저녁 8시 이전에 주문하면 다음 날 도착을 보장하고 이보다 배송이 늦으면 온라인 캐시 1,000원을 보상해 줍니다. 파란 하늘 아래 코스모스가 만발했습니다. 오늘 종로구 송영광장의 모습인데요. 9월 하순에 들어서야 뒤늦은 가을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한낮에는 볕이 꽤 뜨겁죠. 그런데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함마저 느껴집니다. 내일도 이렇게 일교차 큰 날씨가 나타나겠고요. 아침 기온은 15도 안팎, 낮 기온은 서울 28도, 대구는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아침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16도, 대전 15도, 광주는 17도 보이겠고요. 출근길에는 겉옷 하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낮 동안 가을 햇살에 기온이 빠르게 오르겠습니다. 서울과 부산 한낮 기온 28도 보이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에 높고 파란 가을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다만 경남 해안과 제주도에는 오후까지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고요. 해안가에선 너울성 파도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내륙에서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고요. 9월 마지막 날까지도 낮에는 볕이 뜨겁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월요일 뉴스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